안녕하세요. SPNSTV의 조준호 PD입니다. 오늘 역사 테라피 7화 시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편에 저희가 3.1절 그리고 3.1절에 시작한 동학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제가 또 궁금한 거는 3.1절이 굉장히 피스풀하고 또 지금 대한민국의 건립을 시작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무브먼트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실패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또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취하기까지 한 20-30년이 더 걸렸는데,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그렇게 좋은 무브먼트가 있고 사람들이 33명이 다 모여서 다양한 아이디올로지들이 모여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유니피케이션이 왔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된 것인지,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되게 비폭력적인 그런 사상과 대한민국의 어떠한 그런 고전적인 그런 아이디올로지를 다 살려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시 뺏겼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3.1절, 포스트 3.1절 이제 어쩌라고? 라는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 그 3월 1일 3.1운동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패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죠. 그 독립이라는 목적을 당장 이루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준호와 내가 그 당시에 이 조선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3.1운동에 참여했거나 3.1운동을 지켜봤던 입장이었다면은 그 3.1운동에 참여했던 그 100만 조선 인민들이 잔인하게 체포가 되기도 하고 태극기 흔들면서 만세를 외쳤을 뿐인데 잔인하게 체포가 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망연자실하게 그냥 살 건가? 그냥 일본인으로서 그냥 버러워하고 그렇게 산 게 사실 대부분의 조선인들이죠. 뭐 대부분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한 독립운동가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그냥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3.1운동을 이제 했었던 사람들, 거리로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사람들, 혹은 그 후에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동참했던 사람들, 기타 등등 이 독립을 염원했던 사람들 중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일본 제국 앞에서 폭력 앞에서 비폭력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해도 실패를 한다면 이제 어떡할까? 그렇죠. 어떤 어떤 길이 있었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고 있는 이 일종의 분열, 저는 거의 정신분열적인 극단에 지금 치닫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남북한이 갈라지는 분열, 그리고 남한 내에서도 뭐 기독교냐 공산당이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길로 갈라지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이 3.1운동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3.1운동 할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너무 아름답게도 좌우가, 더 나아가서는 동학과 서학, 이 그 기독교와 천도교, 개화파와 개벽파가 하나 돼서, 여기 3.1운동 할 때는 뭐 사회주의자가 따로 없었고 민족주의자가 따로 없었고 다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얼마나 이게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다들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게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폭력적으로 가야 되는 건가? 폭탄 한번 던져봐. 아니면은 암살 좀 해볼까 다시? 아니면은 러시아처럼,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이 레닌에 의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러시아처럼 한번 엎어버려? 아니면은 미국한테 외교적으로 좀 의존해가지고 이승만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힘을 빌어서 좀 독립을 해볼까? 뭐 다양한 일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1운동 이후부터의 생겨난 이 분열의 기로에서 과연 우리라면, 지금 이 SPNS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떤 길을 택했을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속된 말로 닥치고 가만히 살았습니다. 인정하고. 일제 밑에서 그냥 시킨 대로 살았던 거죠. 근데 소위 약간의 뜻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음. 이런 선택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오늘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시간까지 좀 알아보면서 나라면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 3.1운동 좋다 이거야. 3.1운동 너무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고 양심적이고 도의에 맞는 정의로운 운동이었다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고 국민의 주권을 바라겠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드는데 우리가 무슨 지금도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폭동 시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우린 시위도 정말 평화롭게 하잖아. 그렇죠. 아무리 극단적인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도 정말 안 싸웁니다. 이번 계엄 사태 때도 그렇고 이후에 탄핵 시기를 거치면서도 우린 정말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네. 시위를 했어요. 근데 3.1운동이 어쨌든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는 우리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한번 그 3.1절 이후에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이 놓였던 어떤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그 고민을 함께 해보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로서 제가 오늘 조선의 3대 천재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선의 3대 천재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누구 있죠?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조선의 3제라고 불렸던 인물들은 이광수, 네. 춘원 이광수, 우리에게는 이제 무정이라고 하는 최초의 근대 소설을 쓴 장편 소설을 쓴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광수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광수는 당시 일제시대 때 굉장히 가장 유명한 만인의 연인이었어요. 약간 프랑스의 사르트르 같은 지식인의 대표. 뇌생남? 뇌생남의 대표 소설가이자 문장가이자 사회적으로 기자 역할도 했지만 사회적 명망이 높은 어떤 인텔리 표상. 근데 조금 간지나는 느낌이에요. 간지나고 자유연애를 주장했고요. 이 무정이라는 소설 자체가 이 자유연애에 관한 소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당시에 서울 조선 전국의 이제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그렇게 이 신문에다가 이 소설을 연재를 했거든요. 신문에 계속 다음 편 어떻게 되냐, 여자 주인공 어떻게 되냐 이런 편지가 오고 이 이광수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 팬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할 정도로 막 기다리면서 사인 받아가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당시에는 스타성이 있었고 스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기억하지 못한 이유가 나중에 친일파로 변절을 했어요. 이광수는 조선 3대 천재 중에 첫 번째 이광수는 친일파다. 근데 당시에는 엄청 유명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당 최남선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남선은 역사학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단군 신화 있잖아요. 단군이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서 같이 숯가마늘 먹으면서 21일 동안 있어가지고 이 얘기잖아요. 이거를 당시 일본에서는 일제가 야 그게 뭔 헛소리냐, 단군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곰이랑 호랑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본의 식민서관을 전파하고 있었거든요. 일본 식민지 동안. 그러니까 단군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좀 허위로 묻어버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일본과 조선이 한 뿌리다. 같은 내선 일체라고 하죠. 이제 조선이랑 일본이랑 같은 뿌리,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역사관을 퍼뜨리려고 해요. 일본에서 일본 식민지가 정부가. 그래서 이제 최남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저항하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널리 알려진 그런 이제 이야기들인데 일제시대 때 이거 역사학자로서 주장을 하신 분이시고, 최남선은 가장 중요하게는 이게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3.1 독립선언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이 모든 독립선언의 원조인데 1775년도에 미국 독립선언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쓴 사람은 토마스 제퍼슨이거든요. 근데 미국인이라면 누구든 다 토마스 제퍼슨을 알아요. 알죠. 모를 수가 없어. 캐나다인도 알 거야. 왜냐하면 조지 워싱턴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이 가장 건국의 아버지 중에 유명하거든요. 제퍼슨은 실제 미국 대통령이 되기도 했었고 3대 대통령이 되기도 했었고, 근데 제퍼슨은 그 전에 사상가이자 운동가로서 이 독립선언을 직접 쓴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Pursuit of Happiness, Life and Liberty. 이 그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인간이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문장을 쓴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미국인들은 다 알아. 그럼 3.1 운동이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만든 대한민국의 시작이고 뭐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3.1 정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3.1 운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33인의 민족 대표, 그중에 절반은 천도교, 절반은 기독교. 그 모든 거를 이끈 사람은 의암 손병희. 손병희도 잘 모르죠. 근데 이 33인의 민족 대표는 그 3월 1일에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을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 식당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을 다 같이 읽고 그거 읽음으로써 체포가 됐어요. 근데 그 33인, 근데 이분들은 다 어르신들이었어. 약간 좀 나이가 있는 덕망 있는 어르신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읽은 그 3.1 독립선언서,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하죠. 그 문서를 직접 쓴 사람은 30세 정도밖에 안 된 젊은이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33인의 민족 대표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 읽었던 대표자로 서명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발표한다고 하니까 고스라이터. 똑똑한 애 하나 골라. 야, 요새 누가 글 좀 쓰냐? 아, 저기 그 육당 최남선이라는 놈이 글 좀 쓴답니다. 아, 걔한테 한번 써오라 해라. 그거 글을 쓴 사람이 최남선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30세. 아마 뭐 지금 나이로 치면 20대였을 수도 있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0 정도의 나이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33인의 민족 대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제 48인의 민족 대표라고 또 우리가 더 크게 봤을 때 그 뭐 선언문 쓴 사람, 인쇄한 사람, 뭐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들과 다 포함하면은 3.1 운동을 오케스트레이트한 3.1 운동을 기획한 이 48인의 민족 대표에는 최남선도 들어가는 사람인데 아무튼 한국의 토마스 제퍼슨인 거야. 그렇죠. 독립선언을 쓴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왜? 이 사람도 나중에 친일을 했어요. 나중에 친일을 했고 친일을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제대로까지? 제대로 이제 이광수랑 최남선이랑 둘이 또 베프예요. 친구였어요. 나중에 손 붙잡고 같이 일본에 가가지고 둘이 또 일본 유학생 출신이야. 같이 일본에 가가지고 후배들한테 야 너네 다 목숨 걸고 학병 군대 들어가서 전쟁 나가서 싸워라! 라고 이제 권유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번 하면 제대로 하는 분이긴 제대로 하네.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입장에서는 최남선이나 이광수 같은 두 천재를 온전히 기억할 수가 없죠. 온전히 우리가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나요? 그 친일파 리스트에? 당연히 예, 반민족 행위자였고 너무 명백하고 신문 기사에 다 나와 있어. 이 사람은 뭐 글도 많이 쓰고 그런 이제 최남선이 이제 두 번째 천재고 세 번째 천재가 홍명이라는 사람입니다. 여자인가요? 아니면 남자입니다. 벽초 홍명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소설가예요. 홍명이와 이광수와 최남선은 다 또래입니다. 아마 홍명이가 88년생, 그러니까 1888년생, 88이고 이광수가 90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최남선이 90인가? 아무튼 그 88, 90, 92 요 라인이야.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요 나이 때 출생으로 1919년 3월 1일을 맞이했다는 것. 19년이 되게 중요한 연도이기 때문에 또 이게 우리가 지금 25년도 사니까 8890이라고 하면 이해가 바로 되잖아요. 어느 정도 또래였을지. 그쵸. 19년도에. 그 친구들이고 이 세 명은 다 일본 유학파 출신입니다. 젊었을 때 일본 유학을 가서 거기서 만났어요. 일본 유학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홍명이 이 세 명이 되게 절친이었는데 홍명이는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우리 풀무질에 오면은 살 수 있는데 임꺽정이라고 하는 대하 소설을 일제시대 때 집필하신 분이고 정말 재밌습니다. 임꺽정이라는 인물 잘 알잖아요. 다 들어본, 저는 읽어보진 못했는데 굉장히 재미난 이 뭐랄까 의적 관련 소설인데 되게 길어요. 장편 소설이고 이거를 신문에 연재를 하셨고 근데 이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리말 임꺽정이라는 소설 안에 아름다운 이 우리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쵸 일본어를 강제로 쓰게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조선어로 된 굉장히 장편의 문학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업적이고 당시에 이 임꺽정이라는 소설이 우리말의 사전과도 같다. 여기에 정말 좋은 우리가 잃어버린 말들과 혹은 잘 쓰지 않는 말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마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말을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의 운동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홍명희 같은 경우에는 친일을 안 했어. 나중에 이거 웃긴 게 최남선이 가장 먼저 변절을 했거든요. 네. 최남선이 변절을 하니까 이광수가 절교를 했어요. 그 당시까지 이광수는 변절 안 했어. 그러니까 최남선이 아마 28년도쯤에 이제 감옥에서 고문 받고 나와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변절을 했는데 이광수가 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내 베푼데 나쁜 놈 시키 하면서 절교를 했습니다. 아직 고문 안 받았구나. 아직 근데 이광수 나중에 감옥 갔다 오고서 그 다음에 이제 좀 힘들고 나서 그 변절을 하죠. 그리고 다시 손 붙잡고서 같이 일본 가가지고 이 학병 지원하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이광수가 변절하니까 홍명희가 갑자기 이광수 집 앞에 갑니다. 이광수 집 앞에 가서 밥상을 차려요. 밥상을 차리고 이광수 집 대문 앞에서 그리고 통곡을 하는 거야. 아이고 하는 거야. 이광수 갑자기 놀러가지고 나와가지고 야 명희야 왜 그러는 거야? 당시에는 뭐 한두 살 차이는 그냥 친구였대요. 왜 그러는 거야 할 때만 아이고 네가 친일을 한다니 너가 죽었구나. 놀린 거지. 간다. 넌 갔구나. 넌 죽었다. 그 정도로 이제 홍명희 같은 경우에는 공식 석상에서 친일 행위를 하진 않았다. 물론 근데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는 이 사람도 뭐 그런 행사 같은 데 참여한 적이 있다. 일본을 옹호하는. 근데 대외적으로 엄청 이게 막 친일을 하진 않았어. 근데 홍명희는 어느 쪽으로? 북한으로 갔습니다. 월북을 했어요. 월북을 해서 북한의 부수상이 됐고 김일성의 장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김일성의 셋째 부인이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살고 잘 먹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68년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6.25 때는 이제 북한 쪽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전쟁 범죄자인 거지. 이해되죠? 네. 홍명희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공산당은 아니었어요. 북조선 북한의 그 노동당에는 그러니까 김일성의 당에는 가입도 안 했고 따로 당이 있는 형식적으로라도 근데 완전 김일성의 이제 그 측근이었던 거죠. 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홍명희는 완전 뭐 빨갱이고 빨갱이고 주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꺽정이라는 소설도 한동안은 금서였다가 나중에 90년대 가서나 이제 출간이 됐고 홍명희 선생님의 손자인 홍석중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쓴 황진이라는 소설이 또 있어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소설인데 그것도 나중에서야 이제 해금이 돼서 풀렸는데 임꺽정도 그렇고 황진이도 그렇고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재밌고 뭐랄까 이 한국어 우리말의 어떤 정서를 잘 살린 그런 대작이거든요. 나한테 이런 이광수와 최남선과 홍명희 라고 하는 세 명의 천재가 셋 다 지금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죠. 우리가 존경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셋 다 처음에는 독립운동가 3.1운동 당시부터 그렇고 20년대까지는 셋 다 뭐 홍명희 같은 경우는 계속 독립운동을 했었고요. 완전 독립운동가였고 그냥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최남선은 3.1 독립선언을 써서 감옥에 한 2년 넘게 있었어요. 2년 8개월인가 있었어요. 최남선은. 그러니까 굉장히 영웅이죠. 근데 그 이후에 변절을 한 거고 이광수 같은 경우에도 3.1 독립선언은 최남선이 있었지만 3.1 독립선언 전에 2.8 독립선언이라고 그 일본 유학생들끼리 먼저 독립선언을 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광수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배경과 역사를 갖고 있는 정말 사실 대단한 우리나라의 어떤 자랑이었던 당시 경성바닥에서 다 조선 3대 천재라고 하면은 이런 그 세 명의 이름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정도의 이제 명망이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신념이 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어디까지 우리가 과연 공감? 용서할 수 있을까? 치유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완용의
이야기와는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전에 그 지키고 있었던 가치는 있었을 거 아니야. 갑자기 그게 조금 흐려지고 변질이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게 그냥 일본의 탄압이나 뭐 그런 식민지화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초이스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일단은 3.1운동의 어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1운동을 하게 됐던, 그리고 이 더 중요하게는 이 최남선이나 이광수 같은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일본에서도 외치고 뭐 조선에서도 외치고 상해에서도 외쳤던 이유는 1차 대전 때문이었어요. 세계 1차 대전이 이제 미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립니다.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고 거기에서 이제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이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자였어요. 우드로 윌슨은 학자 출신이고 프린스턴 대학 총장 출신이고 윌슨은 굉장히 민주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어떤 영구 평화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인류가 우리가 합심해서 점점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퍼지면은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믿음이었고 1차 대전을 끝냄으로써 윌슨은 전 세계에 평화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그때 그래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윌슨이 외쳤던 원칙이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National Self-Determination 이라고 하는 이제 원칙을 외쳤고 그것은 단순하게 모든 전 세계의 민족들이 자결, self-determine,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라는 원칙을 천명을 해요. 이거는 이제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1차 대전의 승리로 이끌었던 그 나라들이 미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영국도 있었고 심지어 일본도 1차 대전 때는 승전국이었어요. 2차 대전 때는 패전국이지만 1차 대전 때는 이제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당장 그래 뭐 패전국들의 식민지한테는 이게 말이 된다고 쳐.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영국과 뭐 프랑스가 이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을 들어가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들어가 가지고 그 이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잠시 일부 보호를 하다가 나중에 독립을 시켜주겠다. 뭐 이런 이제 원칙을 세웠는데 일본 같은 승전국 혹은 영국 같은 승전국의 식민지들은 어쩔 건데?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걔네들이 독립을 시켜줄 거야? 그러긴 또 애매하죠. 예. 근데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민중들은 너무 감격스러운 복음 같은 이야기인 거지. 어떻게 승전국의 가장 센 나라의 대통령이 모든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대. 그러면 우리도 외교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를 파리에 가서 직접 부탁을 해보자. 원칙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민족은 조선 민족도 스스로 자결할 권리가 있다. 스스로 독립할 권리가 있다라는 외침을 한번 보여주자. 라는 공감대가 생겨서 전 국민이 일어난 거거든요. 3.1운동은. 그래서 열심히 흔들었어요. 태극기를 열심히 흔들었어. 근데 일본이 무자비하게 도륙을 하고 수천 명을 죽이고 다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나 이런 승전국들은 독립을 시켜주지 않았죠. 한국을. 한국 개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환상이 깨진 거지. 말하자면 3.1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숭고하게 이렇게 우리가 외교적인 어떤 사인을 보내면은 승전국들이 일본을 압박을 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다 왜냐면 윌슨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도리에 맞는 인간적인 어떤 말이 되니까 정의로운 이야기로 들렸고 야 이렇게 인간이 진짜 인류가 이렇게 발전했나 보다. 이 식민주의와 어떤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무도한 어떤 폭력과 강압주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고 실제 최남선이 쓴 3.1 독립선언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이 침략주의와 강권주의가 끝나고 도의에 맞는 우리가 빛을 향해 광명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런 마지막 문장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주의적입니다. 근데 이게 참혹하게 실패로 끝나고 더 중요하게는 최남선 같은 지도자들은 이광수는 이제 그 도망을 갔는데 최남선은 감옥에서 2년 8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문을 당하죠. 유관순 같은 사람도 고문을 당했었고 그렇게 한 번이 꺾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살짝 절망적인 상황에서 벌까지 받으면서 세뇌를 받으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뭐 이런 느낌인 건가? 그렇죠. 일단 현실적으로 이게 비폭력적으로 평화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과연 될까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최남선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신문을 만들고 계속 원래 최남선은 잡지를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최초의 잡지를 만든 소년이라는 잡지를 만든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잡지의 날 같은 경우에도 최남선이 잡지를 만든 11월 1일을 잡지의 날로 만든 정도로, 그러니까 출판인으로서의 원래 그 언론이 이제 출판인으로서의 경력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감옥 갔다 오고 나서 계속 하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일제에서 계속 폐간시켜요. 계속 일본에 저항하는 글들을 쓰니까 폐간을 시켜요, 계속.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죠. 먹고 살 게 없어지죠.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상해 임시정부에 가가지고 그 독립운동을 처음에 해요. 3.1운동 이후에 굉장히 이제 뭐랄까 펌프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3.1운동의 실패로 돌아가고 임시정부 안에서도 계속 내분이 생기고 이런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이광수도 결국에는 다시 그 조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안창호 선생이 이광수의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근데 안창호 선생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장이 실력 양성론이었어요. 민족 개조론. 그러니까 당장 독립을 하려고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우리 민족이 힘을 키우자. 똑똑해지자. 우리 민족이 서로 내분을 해서 싸웠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거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한테, 그러니까 3.1운동 결국에는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 1차 대전 승전국들한테, 미국, 영국, 이런 프랑스 이런 나라들한테 우리 제발 독립시켜주세요 라고 한 거야. 이거 실패한 거잖아. 어차피 이거 안 되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일본이랑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민족이 실력부터 키우자 라는 게 안창호 선생님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마저 돌아가시니까 이광수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게 정말 안 되는 건가? 이게 1919년에 했던 게 실패하고 막 20년대 지나가면서 계속 뭐 다 그 뭐 잡지사도 폐간당하고 신문사도 폐간당하고, 그러니까 최남선이랑 이광수랑 같이 막 이런 언론 활동을 했거든요. 계속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진짜 그냥 우리 민족이 정신이 아직 부족해서, 의식이 딸려서, 실력이 딸려서 그런 건가?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일본 제국 밑에서 자치권이라도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독립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일본 제국 안에서도 만주국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형식적인 자치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제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 제국 같은 경우에도 직접 지배를 하는 식민지가 있었지만 일부는 자치령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그래도 업그레이드를 일본 제국 밑에서 우리 민족 자체를 지경은 아닌, 좀 지경점 느낌으로 해. 약간 그치, 지경은 아니더라도 약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프랜차이즈 정도라도 일단 그렇죠. 프랜차이즈라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최남선 같은 경우에는 역사학자니까 계속 일본 학자들이랑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단군 단군론 같은 것들을 주장할 때도 결국에는 그들이 역사학계에서 싸워야 되는 상대는 일본이에요. 왜냐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학을 지금 부수고 있는 거였으니까. 최남선은 일본어도 잘하고 뭐 그런 어떤 언어를 잘하는 학자 입장,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일본 제국을 독립을 하기 전에 일단 우리 역사부터 지켜야 되는 거야. 계속 유적지 다 부수고 유물 다 가져가고 막 역사를 계속 새로 쓰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지식인으로서 적어도 일본인 학자들한테 양심인 학자들이 없지 않으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이거 반박을 해서 단군이 진짜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또 생각을 해요. 물론 결정적인 계기는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고문을 시킬 때 계속 전향을 하라고 요구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우리나라 스니칭을 해라. 스니칭해라. 그리고 너 그냥 이거 전향한다는 서약을 써라. 더 이상 독립운동 안 하겠다. 이거 나중에 우리 박정희 전두환 때도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전향서 같은 거 쓰게 하는 그 전통이 일제 때도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하는 거지. 너 하면 내가 취직시켜줄게. 교수 자리 하나. 달콤한 제안까지. 교수 자리 하나 줄게. 그래서 최남선 같은 경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수가 됩니다. 저기 만주에 있는 건국대학교 교수가 돼요. 교수가 돼서 또 열심히 논문을 써요.
열심히 논문 써서 자기 주장을 그래도 일본 학계에서 인정받게 하려는 노력은 합니다. 그래도 거기 가서도 뭔가 자기의 그 가치를 완전히 뭐 일본이 대단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일본이 대단하다도 하고. 같이 일본이 대단하다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 한 끗 차이인데 원래 최남선이 주장했던 그 단군론이나 뭐 불합문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뭐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불합문화론은 이제 최남선이 이야기하는 박 사상이 있거든요. 우리 요새 환빠들 알아요? 환빠라는 말 알아요? 환단고기. 우리나라 고조선이 엄청 컸다. 그 고조선이 원래는 우리나라 동이족이 이 시베리아와 저쪽 뭐 발칸반도까지 다 있었다 우리가 다 아우러는 이 중국보다 훨씬 큰 나라였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의 원조가 또 최남선이에요. 최남선이 주장했던 거는 우리나라 원래 이제 중국이랑은 다르게 우리는 원래 북방의 유목민족 출신이고 이거 맞아요. 시베리아나 이쪽 몽골 몽골 이쪽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이 샤머니즘을 믿었던 단군 신화가 샤머니즘적이고 애니미즘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인도계랑 아예 다르다. 그리고 이들이 일본까지 간 거다. 왜냐하면 일본은 당시에 일본과 조선과 만주를 하나의 나라로 엮으려고 하는 새로운 역사관이 필요했고 이거를 그대로 내려가 가지고 근데 일본은 그거를 일본 천황 중심으로 하려고 한 거지. 같은 뿌리인데 일본 천황이 이거고 조선이나 만주는 이 동생들이었다. 이런 주장인 거고 최남선은 그 반대로 원래 단군론을 주장할 때 단군이 원래 이 단군 문화가 있었고 불합 문화가 있었고 이 박 문화가 있었고 그게 일본이랑도 연결됐다. 뭐 이런 주장을 원래 피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꾸는 거 어렵지 않았던 거지. 뭐가 더 큰 형이었다. 정도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이런 논쟁을 하면서도 계속 어쨌든 단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단군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이광수 같은 경우는 이순신을 또 알리는 작업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예술적인 작업을 합니다만 이광수가 이순신을 알릴 때도 이순신이 일본이랑 싸운 걸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을 그 배척했던 조선의 관리들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또 그런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름 이제 이광수 입장에서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알리고 일본한테 일본한테도 그렇고 조선인들도 까먹거든. 이순신에 대해서 모르거든 잘. 그러니까 이런 지식인으로서 나름의 일들을 했지만 생계적인 압박 그리고 신념적으로도 서민운동을 했었던 젊은이 시절에는 이렇게 하면은 독립이 될 거라고 믿었었겠지. 근데 살다 보니 이게 그냥 민족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연구를 더 해야 된다. 연구를 해서 일본인들이든 서양인들이든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지금으로 좀 비교하자면은 뭐 해시태그 쓰면서 뭐 프리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어떠한 좀 이제 그게 있었네요. 레드필을. 뭐 그 최남선과 이광수 입장에서는 이제 30년대 40년대로 가면서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게 해봤고 자기가 해봤고 고문까지 당해봤잖아. 감옥에도 갇혀보고 태극기 흔들어 봤고 고문 당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 나 먹고 살기 힘들다. 나 죽을 뻔했다. 실제로 죽을 뻔했거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는 이 분들이 어쨌든 일본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가서도 그러니까 신념적으로 완전하게 나는 친일을 하겠어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나의 생각엔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그래도 한국의 어떠한 정서적인이나 뭐 그런 역사적인 그런 뿌리들을 계속 알리는데 조금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힘을 쓴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자기의 뿌리니까 뭐 그거를 완전히 버리고 싶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드는 생각은 이 사람들이 뭐 힘들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어느 수준은 그래 지금은 한보 뒤로 물러서지만 내가 이거를 택함으로써 더 의미 있게 뭔가 좋은 뭐 고위직의 뭐 교수가 됐던 이런 거가 돼서 조금 더 오히려 한국에 힘을 쓸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다가도 이 양반들이 이제 40년대 태평양 전쟁에 이르러서는 네. 사실 일단 이미 일제가 거의 끝날 때쯤이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적어도 그냥 너무 나대진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면 홍명희는 음. 그 세 번째 홍명희는 안 나댔어요. 아. 조용히 있었어요. 아. 그리고 뭐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변절하지 않은 사람이 한용운 선생. 33일 민족 대표 중에 그 불교 2명 중 1명. 이분은 변절을 안 했어. 아, 뚝심 있게. 뚝심 있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광수나 최남선 같은 사람들의 변절, 특히 이제 학병을 권유한다는 거는 10대들한테 나가가지고 천황을 위해 죽으라고 그거를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신 거야. 그건 또 이제 저 일본에서 뭐 몇십 년 사시면서 조금 그 사상이 이제 좀 꼬인 건가 다시 그쪽으로? 이제 아예 세뇌가 된 건가? 그냥? 이광수 같은 사람은 조금 더 본질적으로 굉장히 반골 기질이 컸던 게 이 이광수도 그렇고 최남선도 그렇고 홍명희도 그렇고 다 개화파거든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 성리학자들 양반들에 대한 이 조선의 이 낡은 관습에 대한 반발이 엄청 컸어요. 이광수가 이 그 조선의 어떤 만인의 연인이었다고 했을 정도로 유명했고 생긴 것도 되게 뭐 그 호남형으로 생겼어. 회남형으로 생겼어. 그래서 이광수가 이제 그 자유연애를 주장할 땐 동성애도 옹호를 했고요. 당시에 굉장히 이거는 말이 안 됐긴 뭐 말이 안 되죠. 지금 생각해도 이광수는 뭐 굉장히 열려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조선의 양반들에 대한 굉장히 경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싫어하는 것보다도 조선의 그 낡은 관습을 지키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경멸이 있는 거야. 이게 그 필립 제이슨도 비슷하잖아요. 언제는 되게 조선인들이 3.1운동 했을 때는 엄청 막 와 그래 우리 민족이 그래도 이러다가 또 안 되면은 그래 역시는 역시지. 조선은 멀었어.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삔또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 그 기저에 있는 깔려 있는 어떠한 그 사회를 바꾸고 싶은 그 마인드가 어쨌든 분출이 될 때 이게 욜로 됐다가 또 이게 살짝 또 바뀌면은 또 욜로 됐다가 좀 요런 느낌이구나. 그렇죠. 이광수나 최남선이나 홍명이나 다 쌍놈 출신을 자부했고 이광수는 사실 자부까지. 이광수 사실 원래 그 왕족 출신인데 몰락한 왕족 이씨잖아요. 몰락한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고 그러니까 이 조선의 신분제도나 계급제도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변절이라면 변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 조선의 민족에 대한 어떤 개조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은 변함이 없었던 거죠. 뭐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이게 참 홍명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 약간 예외적으로 변절은 안 했, 친일을 제대로 하진 않았지만 뭐 북으로 가버리셨으니까 애초에 우리가 뭐 할 얘기가 별로 없고 북에서 높은 자리 하시면서 김일성 장인이었으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고 근데 이 최남선과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방 이후에 이게 다시 질문이 돌아오죠. 44년도 45년도까지 열심히 이제 일제의 그 전쟁에 참여하라고 권유할 정도로 했었고 이광수는 또 창씨개명도 열심히 했어. 일본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자기가 사람들한테 해야 된다 이거. 바꿔야 어떻게 주장했냐면 또 애초에 김씨 박씨 이거 다 중국성이다. 중국식이다. 일본식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뭐 이상한 거 아니다. 그래서 열심히 창씨개명을 하라고 하고 뭐 열심히 전쟁에 나가라고 권유를 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빼박이야. 빼박이고 그러면서 이광수는 또 일제시대 때 또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변절한 이후에는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 그러면서 반민특위라는 걸 합니다. 반민족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특위가 생겨요. 대한민국 그 남한에서 복수하는 거죠. 예. 남한에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승만이 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막 뒤로 갈 필요 없다. 너무, 앞으로 가자 지금. 너무 그거를 다 이렇게 지나간 일을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최남선이나 이광수는 처벌을 안 받아요. 조사는 받는데 최남선도 뭐 약간 반성문 같은 거 쓰거든요. 반성문 쓰는데 버티먹. 반성문이 약간 어쩔 수 없었다야. 약간 반성문이 아니야. 읽어보면은 근데 뭐 그렇게 했는데 미안하긴 한데 미안하게 어쩔 내가 잘한 건 수 없었어 아닌데. 나도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요새 그런 반성문들 많이 보잖아요. 이건 뭐 그랬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제 말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6.25 때 납북이 됩니다. 납북. 납치가 돼요. 6.25 때 전쟁에서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북한으로. 북한에서 김일성이 이제 유명했던 그 남조선에 살고 있는 유명한
인물들을 이렇게 잡으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아, 홍명희도 이제 어쨌든 북한의 리더니까. 근데 이제 알았겠지 잘. 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누가- 이광수가 잡혀갔더니만 홍명희가 김일성한테 딱 부탁을 해가지고 야 그래도 광수 쟤는 내 친구인데. 근데 홍명희랑 김일성도 약간 애매한 사이인 게 홍명희 딸이 김일성 당시 그 집안의 가정부였어요. 근데 김일성이 임신을 시켰어. 이야. 그래서 결혼을 했어. 오, 책임은 좀. 책임진다면 결혼을 했어. 근데 홍명희 입장에서는 이놈 시기가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뭐라 할 수는 없지. 최고 권력자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뭐 이렇게 애매한 사이가 있었고 홍명희의 또 다른 아들과 자식들이 또 있는데 또 남한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뭐 위당 정인보 선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역사학자의 또 그 아들과도 결혼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잘 아는 그 김소월 진달래꽃이 쓴 그 사람의 또 장인이기도 하고 아무튼 홍명희는 이제 남한 쪽에 이제 그 친척이 많았어요. 다 납북을 이렇게 좀 시켰어. 납치를 좀 했어. 이광수는 김일성한테 딱 얘기를 해가지고 야 쟤는 좀 내가 좀 도와줄게. 프리 광수. 프리 광수 한 거야. 그래서 이광수가 말년에 홍명희 옆에서 죽었어요. 북한에서 이제 아파가지고 폐결핵인가 뭐 아무튼 그 납북되면서 아파서 알타가 전쟁 중에 홍명희가 이렇게 돌봐주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우정도 참 기구한 거지. 어렸을 때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독립운동가 친구를 만났다가 한 명이 변절을 해가지고 홍명희가 야 이놈의 넌 죽었구나 이랬다가 실제 죽을 때는 북한에서 납북돼서 거기에서 이제 홍명희가 북한의 권력자로서 이 사람을 돌봐준 거고 최남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살았어요. 그래서 뭐 계속 그래도 이승만이 약간 좀 봐주는 느낌이었어서 이승만 정부 때 뭐 약간 서울시 역사를 편찬하기도 하고 나라 입장에서 공식적인 역사를 쓰는 데 있어서 일종의 고문 같은 역할을 하다가 56년도인가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약간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당과 이제 춘원, 그러니까 이광수랑 최남성이 둘 다 죽은 거야. 홍명희는 북한에 살아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장준하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장준하 선생은 나중에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광복군 출신이고 박정희의 라이벌이었습니다. 나중에. 근데 50년대에는 장준하 선생이 사상계라고 하는 최근에 복간된 잡지인데 제가 최근에 거기에 기고를 했거든요. 사상계라는 잡지를 발행하셨던 분이시고 사상계는 당대의 모든 지성인들이 다 읽었던 좀 인텔리라고 하면 모든 남한의 청년들이 읽었던 사람인데 장준하는 누구도 깔 수 없는 존재였어. 왜? 누가 봐도 독립군이야. 실제로 마지막 그 일제로부터 미국이 이제 조선 해방시킬 때 미국 CIA의 전신이었던 OSS의 어떤 교육을 훈련을 받아서 그 중국에 있는 광복군의 일부로서 장준하 선생은 남한의 조선에 침투하려고 미국과 함께 준비를 했던 사람이야. 재밌는 스토리네요. 굉장히 그래서 그 해방될 때까지 그런 준비를 하셨던 분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김구 선생의 어떤 정통성을 물려받아서 한국의 어떤 재야 민족운동, 독립운동, 통일운동의 지도자였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또 깔 수 없는 존재였지. 근데 장준하 선생이 갑자기 사상계 잡지에다가 육당 춘원의 밤이라고 하는 어떤 파티를 열어서 육당 선생이랑 춘원 선생, 그러니까 이광수랑 최남선은 가지 말자. 라는 주장을 하는 글을 싣고 파티를 열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주변 사상계 하던 사람들도 저 양반이 왜 저러지? 우리 친일파로 몰리면 안 되는데 최남선이랑 이광수를 옹호한다는 것은 왜냐면 그 당시만 돼도 너무 그 45년도까지 너무 그 사람들이 빼박 친일했기 때문에 나쁜 놈이었거든. 천재들이 변절한 나쁜 놈이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장준하 선생 같은 이 그 뭐랄까 언터처블. 친일 경력에 있어서는 언터처블인데 깔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야 어떻게 이런 분들을 까냐. 최남선과 이광수는 우리 민족의 문화를 위해서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연구를 하셨던 분이고 너무 세간에 이 오해가 많다. 이 사람들은 적극적 친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글을 쓰고 파티를 엽니다. 그래서 육당 춘원의 밤이라는 행사를 열어요.
파티까지.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뭐냐? 아. 일각에서는 이게 장준하 선생의 최대 오점이다. 친일을 하진 않았지만 친일파를 옹호했다. 근데 한쪽에서는 그래도 뭐 그 장준하 선생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은 최남선과 이광수가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어떤 위신과 그 문화 한국에서 민족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연구했던 것들과 어쨌든 그들이 있었던 소설과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 어떻게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무정이라는 소설, 뭐 홍명이가 쓴 임꺽정이라는 소설, 최남선이 주장했던 이 단군과 이 불안 문화론 이런 어떤 우리 민족의 고유의 뭐 을지문덕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이순신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굉장히 많은 애국을 역사적인 기록과 어떤 내러티브를 남겼는데 이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냐? 니들이 뭘 아냐? 이렇게 가신 거야. 장준하 선생이. 네. 그래서 여기 이 논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댓글에서 지금 진행돼. 현재 진행형이고 저도 몰라요. 저도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글을 쓰는 입장에서 뭐 장준하 선생과 뭐 흠모하는 입장에서 육당과 춘원, 이광수와 최남선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글을 읽으면은 가슴이 뜁니다. 저는. 최남선이 썼던 3.1운동 그 기미 독립선언서, 이광수가 썼던 2.8 독립선언, 그들이 썼던 이 수많은 작품들, 홍명희의 임꺽정. 이거 읽으면은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워요. 한국어를 쓰는 게 자랑스럽고 좋아요. 근데 그들이 했던 이 친일 행적 부끄러워. 그러면 근데 그들의 근데 당장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최근에 대선에 김문수 후보 나왔을 때 노동운동의 전설. 그러다 갑자기 이제 극우로 전향.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뭐 유시민 이런 사람, 심상정 이런 사람들도 김문수는 깔 수 없다. 김문수 노동운동 전력 깔 수가 없다. 파티 한번 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광수, 최남선 같은 인물을 볼 때 과연 이들을 논하지 않고서 그들의 어떤 그 당시 가졌던 영향력을 친일파란 이유로 배제하면서 그 시대의 어떤 문화와 독립운동을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마냥 또 이제 우리가 천재다, 조선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명을 다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부터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생기는 게 기억의 빵꾸잖아요.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으면은 잊어버리니까 기억을 잠가버리기도 하고 억지로 잊으려고도 하고 그게 이제 3.1운동이라는 어떤 자랑스러운 역사 이후에 생겼던 이 수많은 다양한 방식의 어떤 생존 혹은 독립운동 혹은 뭐 사회운동일 텐데 그 과정에서 최남선과 이광수, 홍명희가 택했던 길들을 각자 한 번씩 뭐 또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각자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그들의 썼던 작품들, 연구했던 논문들, 그들의 삶을 보시면서 과연 나라면 어떤 길을 택했을까? 과연 그들이 택했던 길이 옳은가,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뭐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나라면 그 시대에 솔직히 닥치고 살았을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도 감옥에서 절대 고문을 당해서도 스니치를 안 했어. 대단한 거거든요. 턱걸이 잘하시긴 하더라고. 그거 진짜 대단한 거야. 스니치를 안 했어. 근데 그때 고문에 비하면 일제 고문은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는가? 이 고민에 대해서 저는 사실 모르겠고요. 저는 사실 뭐 그럴 자격이 내가 없다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 인물들과 그 사람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의 이 소용돌이를 보면은 왜 우리가 이토록 분열되었는지, 왜 이토록 아직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싸우는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어땠을까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뭐 나의 개인적인 그거를 둘째치고 이렇게 흘러갈 수 없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독립을 외치고 사실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그 철학이 강하게 설립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이게 되게 쉬운 말이지. 왜냐면은 뭐 이런 상황에서 독립이 일단 일시적으로 먼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일단 외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 후에 독립을 만약에 해서 우리가 독립을 했다면 그 이후에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의 그 사상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그 후에 뭔가 안 됐더라도 갈피를 못 잡지 않았나라는 나의 생각. 왜냐면 그 후에 우리는 그럼 우리는 개화를 할 거야라. 그거에 뭔가 좀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이 딱 있었다면은 제퍼슨 같은 사람이 만약에 딱 있었다면 나는 이런 가치가 있고 독립 후에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겠어라는 게 조금 더 확연하게 있었다면은 뭐 갈피가 그래도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근데 이게 뭐 지금 와서 돌이켜보고 뭐 이 일제 탄압이 얼마나 강했는지에 나는 잘 모르니까 그거에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 사상이 조금은 부재했기 때문에 독립이 뭐 되든 안 되든 좀 우리가 그 후에 갈피를 잘 못 잡고 분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네. 어쨌든 뿌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침략을 당해서 독립을 빼앗겼던 그리고 3.1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으로 이 탄압을 당했던 이 근본적인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를 프로세스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고 서로 탓을 하거나 그러니까 스스로 탓하는 거지. 우리 민족 스스로를 탓하는 거지. 내 탓이야.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폭력의 피해자들이 하는 첫 번째 행위 중 하나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밤길에 나다니다가 처맞은 거지. 내가 뭐 약해서 내가 약해서 내가 모자라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민족이 잘못해서. 근데 과연 그런가? 우리 민족이 그 뭐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많지만 애초에 왜 쳐들어왔는지를 생각해. 왜 쟤네들은 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또 돼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관한 질문, 뭐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 어떤 뭐 종교가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로 사상적으로 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3.1운동 이후에는 이 다양한 이 사상적인 갈래가 막 펼쳐나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반도의 어떤 이 분열적인 지형이 생겨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궁금해지는 게 3.1운동 이후에 어떠한 정치적 아니면 사상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많이 일어났고 그게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다음 편에서 저희가 또 한번 다뤄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 7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베이스. SPNS 정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